지금 시작하겠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한 주 동안 있었던 뉴스 가운데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여다봐야 할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뉴스야 외전 함께 하실 패널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민하 시사평론가 오늘도 역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우리 돗자리 깔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예. 어떻게 시사 역술 뭐 이런 코너로. 시사 역술. 아니 지난주 우리 뭐 투표율도 대략 뭐 맞추지 않았어요? 다 맞췄죠? 네, 다 맞췄어요. 네. 그거 말고 또 못 맞췄죠 우리가? 최종 투표율도 뭐 거의 비슷하게 맞췄고. 네네. 전체 판세도 잘 또 우리 김민하 평론가가 잘 분석을 하지 않았었나라는 생각도 들고. 이 평론하거나 아니면은 여론조사 전문 기관에 있는 분들이. 네. 이 방송을 통해서 뭔가 말한다는 게 참 이 선거 전에 특히 뭔가를 예측하거나 말한다는 게 부담스럽기도 하고요. 이게 또 공정성 시비에 휘말릴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하기가 좀 쉽지 않은 측면이 있기는 해요. 그래서 표현은 그렇게 했잖아요. 그럴지도 몰라요. 네. 저도 사실 샤이 진보가 있냐 없냐 이런 얘기를 할 때 네. 이게 마음속에 민주당 지지가 확고한데 그런데 이제 지금은 여론조사에 응답을 안 하는 것뿐이다라고 하면 샤이 진보지만 하지만 그게 아니라 실제 마음이 돌아섰을 수 있다. 그러면 그 마음을 돌려세울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보여줄 수 있을 거냐 뭐 이런 말씀을 드리기도 했는데 그러면 저도 뭐 맞춘 거 아니겠습니까? 뭔가는 뭔지 모르겠지만 뭐 그렇죠. 제가 그래서 이 시사야에서 모든 걸 제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모든 걸 맞춘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여러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여기서 맞춘 게 뭔지는 사실 저는 잘 모르는데 아무튼 맞춘 것은 확실합니다. 저한테는 얼마 전에 본인은 KBS 최강 시사의 모든 것을 쏟았다. 아 그렇게 고백했어요? 네. 전혀 아닙니다. 네. 아니 왜 거기 가서 고백? 아니 시사야에 모든 걸 쏟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여기 시사야에 나오거나 이럴 때는 그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아니 이 날을 위해서만 살죠. 저는 일주일 내내. 그런데 이제 아침에 네, 아침 프로그램인 최강 시사에 가서 이제 또 배 소장님하고 그다음에 다른 한 분하고 셋이 이제 이 선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제가 말을 너무 많이 해서 배 소장님 몇 마디 못 하고 나갔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반성하는 자세로 배 소장님의 말을 경청하기로 제가 했습니다. 항상 우리가 느끼지만 자기 얘기하기는 참 어려워요. 그죠? 남 얘기하는 굉장히 쉬운데 이 정치 얘기도 역시 마찬가지 아닐까 싶은데요. 정치권이 뭐 정치하는 얘기를 스스로 하고 있지만 본인 스스로가 뭔가를 이렇게 변화하면서 맞추기 참 쉽지 않고 우리 같은 좀 떨어져 있는 입장에서 얘기하는 게 차라리 더 솔직한 얘기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일단 뭐 선거 결과는 대략 다 체감적으로는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느꼈을 것 같아요. 거기에 따르는 과연 참패 수준이 어느 정도냐 이런 정도에 관한 문제는 좀 있었을 것 같긴 한데요. 두 분 총평을 한마디씩 좀 들어보고 얘기를 이어가죠. 저는 민주당이 해야 될 역할을 못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뭐 분노 표시민이 중도층이니 2030의 이반인이 전 이런 이야기는 다 들어본 거고 여러 차례 우리 방송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말씀 드렸죠. 그죠? 네. 근데 지난해 총선 때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60%입니다. 그러니까 180석을 이뤄낼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번 선거를 앞두고 저는 민주당이 무엇을 했는가가 잘 기억이 안 나요. 당에서. 선거 전략을 잘못 썼다. 그러니까 당에서 선거 전략이 아니라 해야 될 일. 해야 될 일. 왜 모든 것을 대통령의 지지율에 의존을 하죠? 왜 청와대가 뭔가를 하지 않으면 가만히 있죠? 그리고 검찰개혁에 대해서도 민주당 내에서 뭔가 성과를 내기 위한 어떤 가시적인 노력들이 있었을지 저는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민주당이 반성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임기 후반기에는 대통령 지지율은 내려가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거든요. 네. 그렇다면 중요한 게 당의 중심에서 어떻게 하면 민주당의 개혁을 민주당은 국회의원들이 임기가 계속되잖아요. 그 노력들을 사실 해서 대통령의 좀 모자란 지지율을 당에서 적극적으로 중심적으로 끌어올렸었어야 되는 거죠. 그래놓고 이제 와서 대통령 지지율이 도움이 안 돼서 그다음에 왜 우리는 초심을 유지하지 못했냐. 왜 지금 이야기하죠? 지난 국회
이번 지난해 선거 이후에 더 적극적으로 했어야 되는 저는 여기서 뭐냐면 대통령 지지율이 내려갔을 때 이것을 보완해 줄 수 있는 것은 민주당이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중도층과 2030이 이탈할 때 민주당은 뭘 했죠? 그 중도층이 위반될 때 민주당에서는 어떤 적극적인 가시적인 노력이 있었을까요? 저는 이번 선거를 이렇게 좀 분석을 해봅니다. 민주당이 정말 이 고차원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개혁을 계속 추진했다면 부동산 관련해서도 네. 정부만 믿고서 그럼 가만히 있었던 민주당에게는 책임이 없는 건가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반부패 개혁의 의지를 드러냈어야 되는 것이 당이거든요. 저는 네. 오롯이 이번 선거는 민주당의 책임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대통령의 실패라기보다는 민주당의 실패다. 예, 김민하 평론가 어떻게 보세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배 소장님 말씀은 이제 민주당이 했어야 될 일을 이제 못했다 이것에 가까운 말씀하셨는데, 네. 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또 이제 말 얹기가 좀 그렇지만 사실은 할 수 있는 일을 못했다는 것을 넘어서서 상황을 좀 악화시킨 측면도 있다 이런 생각도 해요 저는. 왜냐하면. 네. 지금 이 상황, 이번 선거 결과가 이렇게 된 것의 본질은 결국 정권이 추진하는 이런 개혁적인 정책이나 이런 것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것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네. 이 무너진 거의 또 핵심은 가령 개혁이라는 게 우리 사회를 좀 더 좋게 만들고 우리 모두를 이제 좀 우리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다라고 생각해서 국민들이 전폭적으로 지지를 해준 건데 그게 마치 이 정권과 가까운 일부 사람들에게만 좋은 것처럼 비춰지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구체적으로 뭐였냐? 지난해 예를 들면 검찰개혁과 관련된 어떤 충돌이라든지 그다음에 올해 이제 이 부동산 문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었는데 사실 그동안의 과정에서 이른바 추윤 갈등 뭐 이런 것에 대해서도 사실은 그 과정을 잘 보시면 당시 추미애 장관의 사실은 등을 떠밀듯이 한 게 사실은 당이거든요. 네. 그 법사위에 예를 들면 법사위에 국민의힘이 안 들어와서 여당 의원들만 앉아있던 그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추미애 장관을 불러서 왜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냐고 막 질타를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들을 보면 사실 당이 상황을 좀 악화시킨 그런 측면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올해 초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신현수 민정수석을 통해서 검찰과의 갈등을 좀 어떤 컨트롤하려고 통제하려고 이제 시도를 했던 것인데 네네. 그런 과정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도 사실은 국회에서 국회 운영이나 이런 데서 예를 들면 수사권 기소권 분리 뭐 이런 문제를 두고 속도 조절이라는 말을 했니 안 했니 뭐 이런 갈등을 노출시키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던 거잖아요. 네. 그래서 양상은 좀 다를 수 있어도 이런 이제 당의 역할이나 이런 것들이 부재한 걸 넘어서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킨 측면이 있고 부동산 문제에 있어서도 사실 청와대나 또는 이제 그게 전수조사가 됐든 아니면 무슨 뭐 철저한 수사가 됐든 이런 것의 문제에 대해서 당은 또 국회의원들의 각자의 어떤 전수조사라든지 또는 이것에 대한 어떤 법적 제도적 대안 마련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또 그런 것에 대해서는 명확히 이게 대안이다라고 밀어붙이는 듯한 그런 모습은 또 보여주지 못했단 말이죠. 오히려 국민의힘하고 여당하고 서로 이제 핑퐁 게임 같은 걸 하면서 국회의원 전수조사는 어떻게 언제 하는 거냐 이 논의를 이제 계속해서 사실은 방관하듯이 하고 그런 측면들이 눈에 보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여당의 어떤 책임이 또 큰 부분이 분명히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또 모든 걸 또 여당의 책임이다 이렇게만 정리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뭐 좀 더 디테일하게 한번 봐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맥락상은 크게 이제 두 분의 얘기가 크게 다르다고 보이지는 않지만 방금 전에 배종찬 시장은 아무래도 정부 여당의 책임이 훨씬 더 크다. 특히 여당의 책임이 크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김민하 평론가는 당청 모두의 공동 책임에 좀 가까운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요. 근데 앞서 이제 얘기하시다가 중도층 확장을 위해서 무슨 노력을 했느냐. 그 말씀에 아마 공감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을 것 같아요. 지지층만을 보고 정치를 했던 거 아니냐. 그렇습니다. 네. 그 얘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면 어떨까요? 또 김민하 평론가 거기에 따른 의견을 좀 얘기해 주시면 어떻고. 네. 중도층이 이제 이탈하는 이유는 중도층이 지난해 4월 15일 이제 국회의원 총선거 때도 여당이 힘을 실었죠. 그때도 이른바 샤이 보수는 본선거일날 투표장에 안 나왔다. 그런 분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전투표율도 이번 지방선거보다는 훨씬 높았고 네. 또 최종 투표율도 높았던 것은 그만큼 여당 지지층들이 투표소로 향했던 것이죠. 그것은 개혁을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이제 국회에서 발목 잡기가 되니까 그래도 중도층에서는 한번 개혁의 마지막 기대를 걸고 여당이 힘을 실어줬던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180석이라고 하는 거대 여당이 탄생했던 것이고 거슬러 올라가면 2018년 지방선거도 마찬가지지만 그때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의 기초단체장이 누구인지 이름 알고 있을까요? 몰라요. 그런데 대통령 지지율이 워낙 높았습니다. 그때는 6월 10일 날 북미 싱가포르 정상회담에 있었고 그때도 중도층은 여당이 힘을 실어줬죠. 아, 대통령 남북관계 잘 되도록 하면 우리가 기대를 가져보자. 그 이야기는 뭐냐면 중도는 진보도 아니고 보수도 아닌데 왜 진보에 힘을 실어줬을까? 그만큼 대통령 지지율이 높았던 이유도 있고 현 정부의 개혁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왜 중도층이 달아났을까?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국회까지 충분히 가반 다수당을 만들어줬는데 그런 성과가 안 나오는 거예요. 대략 부동산과 관련해서도 왜 LH 문제를 뒤늦게 민변이나 참여연대를 통해서 파기됐어야 되는 거죠. 왜 국회의원들이 열심히 뛰면서 자기 지역에서 제보받는 건 없나요? 그러니까 왜 쟤는 대통령 지지율보다도 민주당의 책임을 더 강조하고 중도층 기반에 대한 책임을 묻고 싶으냐면 서울의 25개구 모두에서 오세훈 후보가 더 많은 득표를 했습니다. 네. 지역의 국회의원이 지금 서울의 49명의 국회의원의 대부분이 더불어민주당입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자기 지역에 대해서 좀 더 강력하게 지역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적극적으로 그랬더라면 지금과 같은 후회할 일은 없었을지도 모르는 거죠. 그런데 오늘 나온 이야기는 뭐냐. 비대위에서 나온 이야기도 소통과 경청을 하겠다. 그럼 지금까지 소통 경청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소통과 경청은 의정활동의 기본이거든요. 그것조차 안 했다는 이야기는 본인이 해야 될 노력은 방기한 채 그래 대통령 지지율만 잘 넣으면 우리는 그냥 이길 수 있는 거지. 이렇게 저는 안도하고 자만하고 오만했기 때문에 중도층 이탈을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이게 경청과 소통은 뭐 하긴 했죠. 누구랑 했느냐. 예, 권리당원들이랑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이렇게 관측을 할 때는 의원들이 신경 쓰는 그 여론이 다 어디 있느냐. 네. 첫째 문자 오는 거 또는 카톡 메시지 오는 거. 둘째 SNS에 있는 거. 셋째 당원 게시판에 있는 얘기들. 그게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사실은 권리당원의 힘이 상당히 강해진 이런 정당 구조에서 이제 오는 문제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오늘 이제 CBS 라디오에 유인태 전 정무석이 나왔는데 네. 이런 말씀도 했어요. 예를 들면 금태섭 전 의원 사례에 대해서 뭐 결과적으로 저는 금태섭 전 의원이 지금 정치를 잘하고 있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는데 네. 어쨌든 이 금태섭 전 의원이 당을 탈당하는 과정을 보면은 그 당시 지도부는 어쨌든 금태섭 전 의원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이제 노력을 했다라고 평가를 하더라고요. 유인태 전 수석은. 그런데 이제 결과적으로 권리당원들이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면 그것은 이제 결국은 금태섭 전 의원이 그렇게 이제 공천을 못 받고 탈당을 하게 되는 그런 과정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니냐. 이 얘기를 하는 건데 즉 그게 현역 의원이든 지도부든 사실은 권리당원들의 의견이 굉장히 이제 강하게 편향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그것을 거스르고 뭔가를 하기에는 여러모로 어려운 구조가 형성이 돼 있다. 이제 이 얘기를 이제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유인태 전 수석은. 네. 그런데 이제 저는 거기에 대해서도 한 가지 좀 의문인 것이 권리당원의 숫자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게 아무래도 권리당원들에게 이제 당의 어떤 여러 가지의 주요한 결정을 할 권한을 주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고 하지만 권리당원의 숫자가 굉장히 많고 그 권리당원들이 다 단일한 의견을 가지는 것도 아닐 텐데 즉 목소리가 큰 사람들 위주로 사실은 좀 의견이 표출되는 과정이라는 게 분명히 있을 것인데 그것을 사실은 그대로 방치하는 상황에 그러한 조직 관리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일종의 우리가 얘기하는 확증 편향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또 지금 이제 당 지도부나 의원들 사이에서도 형성되어 있었을 수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처럼 외부에서 이 당의 운영이나 또 정치의 어떤 그런 것들을 좀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너무 자기들끼리만 알아듣는 어떠한 논리와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비춰진다 국민들에게. 그럴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지난해부터 계속 그래 온 것 아니냐. 이런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뭐 비대위 꾸리고 소통과 경청에 나선다고 하는 것은 이러한 평소에 듣던 얘기 말고 그것 나머지 얘기 지금까지 듣지 못했던 얘기 그런 것들을 듣는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계획을 그러면 정말 이 그동안 듣던 얘기 말고 다른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일정을 좀 잘 짰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그런 거죠. 국민의힘 이제 보수 야당 입장에서는 정부 여당하고 싸우는 건 야당의 본연의 역할이다. 이렇게 또 얘기할 수 있고 그러면서 중도 확장을 위해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광주 5.18 국립묘지를 그렇죠. 세 번 세 차례나 계속 찾는다거나 그 공감을 불러일으키지 않더라도 계속 그런 행보를 보이면서 중도 확장을 계속 깼는데 지금 여당인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럼 뭘 했느냐 이런 질문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개혁도 제대로 하지 못했고 그리고 야당하고 협치하는 모습 뭔가 대화하는 모습도 제대로 보이지 못했고
중도 확장은 더더욱 못하고 지지층만을 보고 정치를 했다. 이런 지적을 지금 해주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온정주의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야당 쪽에서 공세를 하는 게 내로남불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네요. 그러니까 이 권력은 외줄타기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더 처절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180석으로 안심해서는 안 되는 일이고 180석의 이 의석을 국민이 결정해 준 것은 그만큼 기대감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검찰개혁도 중요합니다. 남북관계에 있어서도 북한이 저렇게 나온다고 해서 북미관계가 꼬여있다고 해서 남북관계를 도외시할 거냐. 우리가 한 걸음 더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것을 무시할 거냐. 그건 아닙니다. 끊임없고 지치지 않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너무 거대 여당이 되면서 안심하고 오만하고 자만했던 거 아닌가. 첫 번째, 과연 지금 저는 묻고 싶은 게 21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문재인 대통령이 출범할 때 국정과제, 100대 과제에 대해서 얼만큼 고민하고 얼만큼 스스로 희생했는지를 모르겠어요. 첫 번째. 체크리스트가 있어야 될 거고. 두 번째는 선택과 집중입니다. 이 공수처 출범됐는데 최근 들어서 보면 공수처에 대해서 또 별로 어떤 활동이 되고 있는지, 검찰개혁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런 게 한 목소리로 또 당 내에서의 정말 열과 성을 다하는 그런 모습이 잘 이렇게 나타나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면 지지층들 20대 30대는 생각할 수 있으면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했던 문재인 대통령, 검찰개혁을 이루겠다고 하는 현 정부, 그러면 대통령이 모든 걸 일일이 다 챙겨야 됩니까? 그렇지 않은 거죠. 여당이 왜 있는 겁니까? 그걸 챙겨줘야 되고 지역의 일자리는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는 임기 4년 보장됐다. 이러고 있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세 번째로는 대안 제시거든요. 네. 그렇다면 검경 수사권 조정이든 아니면 남북 관계가 지금 꼬여 있는데 통일부 장관은 뭐 어떻게 이인영 장관은 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이제 DMZ 체계를 정비하겠다 이런 안까지 나오는 것인데 그런 상황 속에서 과연 국회의원들은 또는 광역 자치단체장들은 권리 당원들은 뭘 하고 있었는지 저는 이 반성이 우선 돼야 된다는 것이죠. 네. 김남편 의원 뭐 따로 하실 얘기 있어요? 네, 뭐 저도 공감하고요. 그리고 이런 뭐 예를 들면 지금도 사실은 이렇게 선거에 패배한 거에 대해서 이제 개혁이 충분치 못했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지만 저도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동의하는 바가 있지만 개혁이 충분치 못했다라는 의미가 뭔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충분치 못했다는 게 지금까지 하던 대로 하는 걸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냐? 그건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 예를 들면 언론 개혁해야 된다고 지금 얘기하는데 지금 뭐 재보선에서 이 야당 후보의 어떤 의혹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막 캐고 보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언론이 편향됐던 것이고 그래서 언론 개혁을 지금 해야 된다라고 이제 하는 얘기도 나오는데 사람들이 갖는 의구심은 예를 들면 언론 개혁을 하지 말자 이런 게 아니죠. 언론 개혁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과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이 언론 개혁을 하자 이 얘기를 하면 뭔가 언론이 그동안 한 나쁜 일들을 우리가 연상을 하면서 맞아 언론 개혁을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여당이나 정권에 가까운 사람들이 불편한 보도를 할 때 그 보도에 대해서 뭐라고 이렇게 화냈던 것들이 생각이 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네. 검찰 개혁도 마찬가지인 게 검찰 개혁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검찰이 자기들끼리 범죄 저지른 건 다 덮어주고 뭐 99만 원 뭐 그런 거 세트 만들어서 네. 뭐 그런 개그가 유머가 나오는 상황 만들고 그리고 뭐 자기들끼리 식구 감싸기를 넘어서서 정권하고 유착을 해갖고 국정농단 만들고 막 이런 게 생각이 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청와대로 향하는 어떤 수사를 다 뭐 막는 것 같은 그러한 어떤 언행이 있는 것 같은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게 돼버렸단 말이에요. 지금도 이제 지금 검찰이 또 뭔가를 하는데 이 울산 선거 그 문제에 대해서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이제 기소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저는 이게 이전 상황이면 모르겠는데 이런 상황이면 그 기소에 대해서 사실은 뭐 예를 들면 면밀하게 이제 판단을 하길 바란다 정도의 이 언론적인 입장이 나오면 그것으로 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코로나 시국인데 그 왜 그러냐 이렇게 지금 입장을 내잖아요. 이런 게 어떻게 비치겠냐는 거죠. 그래서 개혁을 충분치 않았다의 의미는 해야 될 반드시 이제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특정한 어떤 권력이나 또는 여당에 유리한 방식뿐만이 아니라 정말 이 힘없고 자기 편 없는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이런 개혁을 할 것이다. 그리고 해야 했었다. 앞으로 해야 하지 못했던 것들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게 맞다는 거죠. 근데 그런 얘기를 지금 이 재보선 끝난 직후에 여당이 했느냐. 저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이후부터는 그런 쪽으로 개혁의 어떤 실마리들을 풀어가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두 분 말씀 듣다 보니까 문재인 정부 집권 4년을 우리가 다 한꺼번에 평가해야 되는 이런 얘기까지 좀 연결되는 것 같은데요. 180석을 작년 총선 때 이제 민주당이 얻으면서 그 얻었을 때 180석의 의미가 뭔가. 그러니까 사실 그 이전에 패스트트랙 태우고 선거법 뭐 통과시키고 이런 과정에서 굉장히 큰 혼란들이 1년 동안 벌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민주당이 180석을 줬을 때
그 180석은 그냥 개혁만 하라고 준 거냐 아니면 책임성 있게 국회나 정치를 이끌어서 안정적으로 끌고 가라고 하는 의미였느냐. 이것에 대한 평가를 우리는 또 한번 다시 할 때가 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말씀하신 것처럼 검경 갈등이 있을 때 문 대통령 지지율이 마지막으로 40%대로 딱 꺾여서 추락한 게 아마 제 기억으로는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가 법원 판결로 풀릴 때 그 시점에 맞습니다. 40% 벽이 딱 깨졌거든요. 그때 굉장히 위험한 신호다 이런 경고들이 나왔는데 결국 오히려 더 강한 개혁 쪽으로 가버리는 왜 국민은 거기에서 지지를 철회하기 시작했는가. 그러니까 그게 과연 검찰개혁을 한다 안 한다의 문제를 떠나서 이런 방식으로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절차적 공정성에 관한 문제까지도 아마 고민해서 국민들은 그런 의사를 표현했을 텐데 이걸 신호가 왔는데 신호를 집권 여당에서는 정보로 해석하지 않고 소음으로 해석한 것 아닐까. 그렇죠. 하여튼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할 지점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말씀은 좀 짧게만 좀 드릴게요. 길지 않게. 오늘 좀 대안 쪽으로 조금 더 무게를 싣고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바로 그 말씀을 하시는데 네이트 실버의 그 신호와 소음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맞습니다. 항상 여론은 신호를 줍니다. 그러니까 그 신호의 첫 번째 신호는 지난해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당에게 180석을 국민들이 결정해 준 것은 개혁을 하고 그것도 설득력 있는 공감대를 형성하라는 이야기였거든요. 그게 신호인 거죠. 근데 그걸 마치 그냥 뭐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될 일이겠지라고 생각했던 것이 부동산으로 이어지고 남북 관계로 이어지고 또 검찰 갈등으로 이어진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신호를 수용했을 때는 사실 그런 과정이었다면 1년 동안에 지금 전혀 달라졌겠죠. 대통령 지지율도 한 50%가 나왔을 테고 그리고 이번 선거도 이렇게 처참하게 또 참패를 하지 않았을 테고 그 과정에 국민 여론을 어떻게 하면은 해석하는 것에 대한 충분한 고민이 없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대안 쪽으로 조금 더 무게를 실어서 한번 얘기를 해보죠. 일단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오늘 성명 낸 거 저도 읽어보면서 왜 이런 얘기를 지금 하나 조금 더 빨리 얘기했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을 좀 갖게 됐는데요.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언급도 했고 검찰개혁에 국민의 공감대를 잃었다. 뭐 이런 얘기도 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요. 이런 민주당 초선 의원 성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좀 못마땅합니다. 왜 못마땅하냐면 국회의원 180명을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굉장히 정치에 대한 혐오가 크기 때문에 아이고 국회의원이 무슨 능력이 있어. 그렇지 않습니다. 국회의원 능력이 있습니다. 저도 여러 명의 국회의원을 보지만 우리가 국회에 나쁜 이미지만 주로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국회를 이야기할 때도 또 국회의원을 이야기할 때도 상당히 과소평가를 하는데 실제 만나보면 굉장히 역량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역량을 모아내지 못하는 것이 문제인 거죠. 자, 180명의 국회의원 내에서는 분명히 초재선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 이런 현안들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까 대안 제시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김성환 진행자께서 하신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저는 대안 제시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 잘못됐다 또는 지도부가 이야기하는 것을 앵무새처럼 되뇌이는 것이 아니라 청문회 장소가 나오든 아니면 국회 상임위원회가 됐든 아니면 평소에 의원들의 발전적인 포럼들을 통해서 대안을 제시할 수 있거든요. 첫 번째입니다.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왜 지금처럼 국민들의 민심이 이탈했을까? 세금이 문제가 아니고 공급이 문제가 아닐 수도 있거든요. 지금 보면 우리가 LH 사태가 터지면서 20대 30대의 경우에는 공정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래 집 못 사도 좋아. 우리 집 못 살 수도 있어. 그런데 적어도 LH 투기와 같은 것이 있어서는 나는 안 된다고 봐. 이게 굉장히 큰 마음의 상처를 입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진작에 그런 대안을 LH 경험자가 없었을까요? 국토교통부에서 일한 상임위원회 소속된 의원이 없었을까요? 그 사람들이 웬만하면 들었을 겁니다. 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일이야. 공급과 세금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우리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부당 거래를 없애야 돼. 부동산 전쟁을 작년에 선포했어요. 두 번째, 남북 관계 꼬여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났죠. 김여정 부부장과도 좋은 관계를 맺었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국회 차원에서 의회 외교도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남북한 관계 또 다자 외교에서 러시아, 중국, 일본, 미국의 동의를 끌어낼 것인가. 그건 나라만 해야 되나요? 그다음에 세 번째, 검찰 갈등과 관련된 부분에 가장 실질적인 성과는 어떻게 하면 국민을 위한 검찰이 될 수 있는 그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대안에 대해서 추미애 전 당대표가 법무부 장관이 됐든 조국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이 됐든 저는 이런 정치적인 논의를 떠나서 어떻게 하면 검찰을 윤석열 전 총장이든 아니든 간에 어떻게 하면 개혁을 할지 그런 안을 얼마든지 낼 수가 있었던 것이죠.
지금 와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듯이 그때 잘못했잖아요. 그거 몰랐냐 지도부가. 이렇게 비판만 하는 것은 저는 초재선 의원들이 그런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들한테도 많은 책임이 있다고 보입니다. 네. 이게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다라는 비판에 저도 이제 동감을 하지만 그런데 그래도 외양간을 고쳐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죠. 지금도 외양간 안 고치면 어떡합니까? 그렇죠. 네. 뭐 그래서 이게 고치려고 하는 모습 자체는 저는 뭐 긍정적으로 봐요. 그리고 이제 왜 이제 와서 이제 이러느냐라는 이제 비판도 있을 수가 있는데 사실 또 초선 의원들의 입장이나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실체적으로. 이게 초선 의원들이 지난번에 총선에서 이렇게 대거 이렇게 당선이 됐는데 그리고 나서 가장 먼저 이제 지도부에서 나온 얘기가 뭐냐면 열린우리당 108번내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은 그 당시에 초선들이 다 제멋대로 108명의 초선들이 다 각자 제멋대로 모래알처럼 구는 바람에 네. 당이 위기에 빠지고 그것 때문에 정권이 아주 어려웠다. 이 얘기를 한 거거든요. 오늘 어느 기사를 보니까 김남국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열린우리당 108번내를 얘기를 하는데 사실 우리는 열린우리당 잘 기억이 안 난다. 왜냐하면 나이가 젊잖아요. 김남국 네. 의원은. 그러니까 사실 그게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의 평가가 108번내 때문에 열린우리당이 어려웠던 것인지 아니면 108번내가 결과였던 것인지 평가해 볼 만한 얘기거든요. 그게. 그런데 어쨌든 지도부가 그렇게 방향을 잡았기 때문에 분열하지 않는 것이 일단은 중요하다라고 모두 공감대를 이루는 상황이 사실은 역으로 이 좀 약이 되기보다는 해가 된 게 아닌가 싶고요. 첫 번째 그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보통 일반적으로 초선 의원들이 개혁적인 색채를 드러내고 자기들 주장을 할 때 보통 어떤 형식으로 과거에 있어 왔냐면 당의 주류와 기득권이 예를 들면 충분히 개혁적이지 않고 부패했고 여러 가지 뭐 이 패단을 가지고 있어서 그걸 개혁하자고 하는 게 주로 초선이나 소장파들의 역할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여당은 주류가 개혁을 한다고 하는 그러한 이제 상황이에요. 네. 지금 당내 기득권인 분들이 오히려 개혁적인 뭔가를 하자고는 레토릭을 선전하는 상황이라고요. 그러면 초선 의원들은 국회에 진입하고 나서 뭘 먼저 생각하게 되냐면 개혁을 내가 하기 위해서 국회에 왔으니 이 개혁에 그리고 지도부는 또 개혁을 한다고 밀어붙이는 그런 지도부니까 난 뭘 해야 되느냐. 이 개혁에 앞장서서 잘 되도록 해야 된다. 이 생각을 먼저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일종의 편향을 가지고 여기까지 온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네. 저는 그래서 선거가 민주주의에 참 좋은 제도인 것이 그것 때문에 선거에서 이렇게 회초리를 맞고 나니까 이제는 아닌가 보다 해서 입장을 또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 점은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좀 응원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두 분이 할 말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지금 선거 패인 분석이니까 결국은 패자가 왜 패할 수밖에 없었는가 얘기가 좀 길어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는데요. 일단 지금 원내대표 경선을 좀 앞당기고 그다음에 전당대회도 한 일주일 정도 앞당겨서 5일 날 개최를 하는 것으로 빨리 새로운 지도체제를 만들어서 당을 수습해 나가겠다. 이게 민주당의 좀 의지까지 확인이 일단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잘 되든 잘못되든 간에 그건 나중에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여기서 한번 매듭을 좀 짓고요. 그리고 국민의힘 상황도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일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를 듣고 계십니다. 뉴스야 외전 김민하 시사평론가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두 분 패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민의힘 상황도 좀 얘기를 해보죠. 네.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조차 이건 우리가 잘해서 이긴 게 아니라 민주당이 못해서 이긴 선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굉장히 겸손의 표현이라고 봐야 되나요? 그렇죠? 저는 실질적으로 겸손의 표현도 좀 담겨 있는 거겠죠. 또 겸손도 겸손이지만 또 실제로 그런 생각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남을 이렇게 비판하다가 그 비슷한 상황이 자기한테 돌아오면 또 불안한 게 있거든요. 네. 180석을 이 여당이 얻어서 실제로 180석은 아니었습니다만 하여튼 범진보 180석을 얻어서 그것 때문에 오만과 독주를 하고 그것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어려웠느냐 이런 비판을 막 했는데 네. 지금 어쨌든 재보궐선거에서 완승한 거잖아요. 네. 그리고 서울과 부산의 모든 자치구가 야당 후보를 지지한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이 되면 좀 서늘한 느낌이 분명히 있죠. 거기다가 지금 국민의힘은 내부의 노선 갈등이 잠복되어 있는 상황 아닙니까? 네. 영남을 중심으로 한 좀 더 보수적인 색채를 가진 그 부분들하고 그다음에 그래도 이제 수도권의 중도 또는 이제 타 지역의 어떤 중도를 이제는 좀 공략을 해야 된다. 그런 모습의 변화를 보여야 된다라고 하는 축하고 좀 분리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충돌을 예정하더라도 이제 그러한 메시지를 서로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국민의힘이 그동안에 사실 중도 확장을 위해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그런 노력들을 했기 때문에 국민의힘 이미지가 상당히 많이 개선된 것도 맞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효과가 있죠. 그러니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가장 많은 역할을 한 부분이
비호감도를 계속 낮추는 거였습니다. 2016년, 17년 국정농단 이후에 적폐청산 과정을 거치면서 보수 정당에 대한 우리 사회의 비호감도가 얼마나 높았습니까? 그건 극복 자체가 힘들 정도였거든요. 네. 연전연패를 했던 이유도 바로 그런 이유고 이미 당에 대한 이미지가 나락에 떨어졌는데 어떤 다른 선거 전략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근데 국민의힘이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될 것은 이 세 가지예요. 첫 번째로는 뭐냐면 늘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 네. 너무 길어요. 너무 많은 얘기하고 있어요. 좀 짧게 네. 두 가지만 자, 여기까지 얘기해 주세요.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뭐냐면 이번 선거는 민주당에 대한 평가지 국민의힘에 대한 평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민주당에 대한 평가를 하다 보니까 그것이 결국에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졌던 것이고 또 선거 결과도 그대로 대통령의 지지율 그대로 나왔어요. 그 이야기는 이 정부 여당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진 것이지 국민의힘에 대한 선거 투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걸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 네. 두 번째로는 여전히 국민의힘에 대한 평가는 미완성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효과를 이끌어냈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또 당을 떠났어요. 그럼 누가 당을 이끌죠? 그러니까 여전히 미완성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가장 우리가 세 번째로 명심을 해야 되는 사안은 이번 선거에서 보면 1년 전과 중도층 표심 그리고 20, 30대 표심이 확 달라졌죠. 네. 그건 뭐냐? 6개월 뒤에 또 1년 뒤에는 이 민심이 또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민심이 그대로 있으니까 1년 뒤에는 괜찮겠지 안심하고 이제는 정권 교체 되겠지 이런 생각이 아니라 처절할 정도로 자기 개혁을 하지 않는다면 더 혹독한 평가가 뒤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이는 선거가 이번 선거의 결과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지금부터의 앞으로 국민의 평가가 더 두려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뭐 정치권 일각에서도 얘기 나오는 것처럼 김종인 위원장 떠나고 나면 다시 또 국민의힘 예전 모습으로 되돌아갈 것이다. 뭐 이런 이제 지적도 하고 있는데요. 일단 국민의힘 앞에 국민의당과 합당 문제가 지금 남아 있어요. 안철수 대표도 뭐 합당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합당 문제 어떻게 처리가 될 것으로 보이세요? 지금 뭐 안철수 대표는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일단 우리가 왜 이렇게 됐는지부터 뭐 물어보고 평가하는 기간이 좀 필요하다. 100일 정도는 그러한 평가의 기간을 가져야 된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고 거기에 비해서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나오는 얘기는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전당대회 하기 전에 좀 어떤 범보수 통합 이런 걸 통해서 좀 하나의 통합된 형태를 만들어서 즉 안철수 대표까지 껴서 이제 전당대회 하는 게 필요하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국면인데 네. 1차적으로는 서로 이후에 어떤 그 로드맵이 정리가 안 된 상황이 작용하고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이 정치를 가져갈 거냐에 대한 로드맵을 마련하는 게 우선이겠지만 그 과정도 사실은 서로 소통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안철수 대표가 어쨌든 선거 때 선거 끝나고 나면 합당을 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걸 전제로 해서 어쨌든 이 프로세스를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인데 다만 일종의 이제 일종의 지분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 나누고 그런 것들이 나누는 과정을 어떻게 만들어 갈 거냐의 문제가 남았겠죠. 그런 것까지 고려를 해보면 이게 단기간에 뭐 합당이다 이렇게 결론 내기는 다소 어려운 부분이지만 네. 그래도 어쨌든 끝에 가서는 그러한 결론에 도달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죠. 네. 저도 같은 의견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동상이몽인 게 국민의힘은 지금 잘 나가게 됐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보궐선거 결과로. 그러다 보니까 빨리 국민의당을 흡수하고 싶을 거예요. 얼른 합당하자. 그러면은 지금 국민의힘의 정치적 동력으로 보면은 그게 더 좋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네. 국민의당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에 합당을 하게 될 얻을 정치적 이익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계산이 끝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빨리 한다고 할 경우에 상당히 준비 기간도 없는 가운데 말 그대로 흡수 통합이 될 가능성이거든요. 안철수 대표도 국민의당도 의원이 3명이 불과하지만 정치적 공간이 필요합니다. 네. 그렇다면 선택 결정을 못하겠죠. 또 여기 하나 중요한 것이 앞으로 야권 정계 개편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윤석열 전 총장도 있죠. 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어떤 역할을 할지도 모르죠. 그렇다면 좀 기다리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돼서 장쪽의 생각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수개월이 지났는데 7, 8월 정도에 서로 간의 합당이라든지 또 야권 정계 개편이 결정되거나 윤곽이 드러나겠죠. 네.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벌써 시간이 거의 다 됐어요. 시간을 더 늘려줘야 돼요, 이 코너를. 아니 이거 지금 이거 문제 있어요. 이거 새벽 2시까지 해야 됩니다, 이거. 아니 지금 2시까지 해요? 매일? 아니 금요일 지금 날만. 네. 민심이요 이번 선거도 보셨잖아요. 새벽 2시로 하시죠. 그냥. 출연료를 그에 비례해서 이제 주셔야 되고. 네. 아니 뭐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질문하고 싶었는데 지금 네. 이 얘기하느라고 시간 다 써버렸어요. 우리 이제 여기서 이게 맞춰야 되겠어요.
정보 편화는 굉장히 크고 네. 다뤄야 될 내용은 많은데 저희가 좀 시간적인 제한이 있으니까 앞으로 두 분 말씀을 좀 짧게 해주시는 걸로 시간을 늘리기보다는 죄송합니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성하겠습니다. 예, 오늘 뉴스사회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하 시사평론가, 배종찬 인사이트 K연구소장 두 분 패널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자체 수요 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좀 요즘 방송을 스마트폰이나 유튜브 여러 가지 플랫폼으로 듣고 계시는데 어떤 플랫폼으로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면서 듣고 계십니까? 이렇게 청취자분들께 여쭤봤는데요. 휴대전화 뒷자리 4516 쓰시는 청취자분께서 집에서는 라디오, 외출 땐 휴대폰으로 들어요. 콩을 심었거든요. 자, 입엔 TV가 없어요. 이사 오면서 버렸어요. 원래 TV를 안 좋아해서요. 이런 의견 주셨고요. 6121님. 김성환의 시사야. 고3 아들 야자 후 귀가를 위해 차에서 픽업 기다리며 라디오로 잘 듣고 있어요. 이렇게 주셨습니다. 6784님. 콩으로 시사야를 듣고 있습니다. 저녁 시간에는 아내에게 TV를 양보하고 저는 라디오를 듣네요. 백탄 소장이 이렇게 감탄사를 계속 옆에서. 역시 감성은 라디오거든요. 김성환 진행자께서 TV로도 좋은데 라디오 목소리가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제일 보람 있을 때가 집에 가기 위해서 택시를 탔는데 이게 계속 나오고 있을 때 참 보람차다고 생각합니다. 좀 그만해요.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쁜 당신을